집에 있는 사진 속 여자랑 똑같다고. 이탈리아 명품 아동복을 입은 8살 소년의 맑은 목소리가 백화점 로비에 울렸습니다. 강남 한복판 백화점 1층 로비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 위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3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회색 패딩은 솜에 끝이 해져서 안쪽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청바지 무릎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여자를 피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화를 냈어요. 저런 사람이 여기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대체 이 8살 소녀는 왜 쓰러진 여자를 알아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7년 전 초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반지하 원룸안 25살 이수진이 한 살배기 아들 윤재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왔고 방 안 온도계는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사흘째였어요. 수진의 왼손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다 생긴 붉은 반점이 손등 전체를 덮고 있었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다 베인 상처가 2곳 있었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어요. 회색 니트는 3년째 입고 있는 옷으로 소매 끝 5cm 정도가 풀어져 실밥이 여러 가닥 늘어져 있었고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하얗게 닳아 구멍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윤재가 칭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픈 거였어요. 냉장고엔 분유 한 스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윤재를 달래며 남은 분유를 물에 탔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채업자였어요. 내일까지 500만 원.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재벌 후계자를 거지로 만들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 강도연은 원래 대기업 그룹 회장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30살이 되기 전까지 그룹 부회장 자리가 약속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과 결혼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인 그룹 회장이 도연을 불렀어요. 그 가난한 여자와 헤어지든지 아니면 나가라. 도연은 수진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재산이 박탈됐어요. 그룹에서 쫓겨났고 가족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이 취직하면 된다고, 둘이서 아이 키우며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3년 동안 빚은 3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월세는 석 달째 밀렸습니다. 도연은 구직조차 포기한 상태였어요. 매일 원룸 구석에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식당과 공장을 오가며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한 달 수입은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밤늦게 돌아온 수진이 윤재를 안고 잠들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가난을 몰고 왔어. 수진은 거울을 봤어요. 25살인데도 35살처럼 보였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볼은 푹 꺼져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어요.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어요. 내가 없으면 도연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받아줄 거고 윤재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새벽이 되자 수지는 잠든 윤재 옆에 금목걸이를 놓았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준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목걸이 펜던트 뒷면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재에게. 수진이 작은 쪽지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윤재야, 엄마가 너무 못난 엄마라서 미안해. 엄마 없이 행복하게 살았고. 쪽지를 목걸이 옆에 놓고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윤재가 자다가 작게 칭얼거렸어요.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윤재가 두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서서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뒤에서 윤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7년 후 늦은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백화점. 건물 입구엔 금색 대문자로 강그룹 백화점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도연 그룹 소유의 백화점이었어요. 1층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고 천장엔 수십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마다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8살 윤재가 아버지 손을 잡고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아동복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구두는 한 켤레에 200만 원이 넘는 수제품이었어요. 윤재 옆에 강도연은 35살이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회색 정장은 실크 혼방 원단으로 빛의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광택이 났어요. 왼쪽 손목엔 스위스 명품 시계가 차여 있었는데 시계 페이스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로비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가격은 5천만 원이 넘었어요. 도연의 뒤로 비서 2명과 경호원 3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도연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연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봤어요. 대리석 바닥 위에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32살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패딩 점퍼는 원래 하얀색이었을 것 같은데 때가 타서 회색빛이 돌았고 왼쪽 소매 끝부분은 5cm 정도 찢어져 안쪽에 흰색 솜이 2 덩어리 정도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피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든 여자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사람이 여기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백화점 경비원 3명이 급히 달려왔어요.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1층 로비, 빨리 오세요. 백화점 지배인이 뛰어왔습니다. 50대 남자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VIP 고객들이 보시면 경비원이 쓰러진 여자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진 속 여자랑 똑같다. 8살 윤재의 맑은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윤재를 봤어요.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윤재가 아버지 손을 놓고 쓰러진 여자 쪽으로 뛰어갔어요. 경호원 한 명이 윤재를 막으려 했지만 윤재는 이미 여자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 옆에 떨어진 물건을 봤어요. 낡은 검은색 지갑이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지갑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윤재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기는 두 손을 들고 있었어요. 사진 가장자리는 손때가 타서 누렇게 변해 있었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는 접혔다. 펴진 흔적이 여러 번 겹쳐져 있었습니다. 윤재가 사진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쓰러진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윤재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아빠, 윤재가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은 3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비서 한 명이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먼저 올라가시겠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러진 여자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윤재가 사진을 들고 일어나 도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 이 사진 속 아기. 나랑 닮았지? 윤재가 사진을 도연 앞에 들이밀었어요. 도연이 사진을 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7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윤재를 안고 웃던 날이었어요. 도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여자를 일으키려 했어요. 윤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 말아요. 경비원들이 놀라서 멈췄어요. 윤재가 다시 여자 앞으로 달려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눈을 감고 있는 여자의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리하게 갈라져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어요. 윤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도연이 천천히 쓰러진 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이 뒤를 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 아니야? 왜 저기 가시는 거지? 도연이 여자 앞 1미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섰어요.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7년 전 새벽 원룸 문을 열고 나갔던 수진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도연은 그날 아침 윤재의 울음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수진이 없었어요. 베개 옆에 금목걸이와 쪽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친 듯이 수진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돌아오너라. 다시 받아주마. 도연은 윤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을 그룹 부회장으로 복귀시켰어요. 1년 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자 도연이 회장이 됐습니다. 7년 동안 도연은 사람을 시켜 수진을 찾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도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오렌지색 구급복을 입은 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한 명이 여자의 맥박을 짚었어요. 맥박 약합니다. 빨리 옮겨야 해요. 다른 대원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보호자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분과 함께 오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윤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구급대원이 윤재를 봤어요. 어린 친구가 보호자는 아니겠고, 윤재가 도연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아빠가 보호자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렸어요.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구급대원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맞으십니까? 도연의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로비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이 저 여자를 아신대? 무슨 관계지? 구급대원들이 여자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여자의 오른팔이 축 늘어져 들것 밖으로 떨어졌어요. 손목엔 옅은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어 올렸어요. 윤재가 뒤따라가려 했습니다. 도연이 윤재의 어깨를 잡았어요. 윤재야, 우리도 가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이 취소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구급차가 백화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여자를 차에 싣고 있었어요. 도연과 윤재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대원이 여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혈압 낮습니다. 의식 불명. 산소 마스크를 여자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투명한 마스크 너머로 여자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윤재가 여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윤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턱을 떨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들것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과 윤재가 뒤따라 들어가려 했어요.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도연이 멈춰 섰어요.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엔 도연과 윤재만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맞지? 도연이 윤재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고요. 과로도 심합니다. 도연이 물었어요. 언제 깨어나나요? 내일쯤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도연을 봤습니다. 보호자시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원 수속하시고 환자분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투명 비닐봉지를 들고 왔어요.
여자의 소지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열쇠 하나, 찢어진 영수증 몇 장이 전부였어요. 간호사가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건넸어요. 도연이 신분증을 받습니다. 이름 이수진. 사진 속 수진은 7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4인실이었지만 다른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창문 옆 침대에 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흰색 이불이 가슴까지 덮여 있었고 왼팔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도연과 윤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수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수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 수진의 얼굴엔 주름이 여러 줄 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세 줄, 눈가에 잔주름이 가득했어요. 7년 전엔 없던 주름들이었습니다. 윤재가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도연이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빌딩들 사이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링거 속도를 확인하고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투명 봉투를 건넸어요. 환자분 소지품입니다. 도연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도연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윤재가 봉투를 열었어요. 낡은 검은색 지갑이 나왔습니다. 지갑을 열자 동전 몇 개가 나왔어요.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3개가 전부였습니다. 지폐는 한 장도 없었어요. 카드 칸에 낡은 종이 쪽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윤재가 쪽지를 펼쳤어요.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주소들이었어요. 10개가 넘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일용직 일자리 주소들이었어요. 윤재가 지갑 안쪽을 더 뒤졌습니다. 작은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지퍼백이었습니다. 윤재가 비닐봉지를 열었어요. 안에 금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는 금줄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윤재가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펜던트를 뒤집었어요. 뒷면에 작은 글씨가 볼펜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재에게. 윤재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 이거. 도연이 다가와 목걸이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목걸이였습니다. 7년 전 수진이 윤재 베개 옆에 놓고 간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도연은 그 목걸이를 집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수진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도연이 목걸이를 자세히 봤어요. 펜던트 윗부분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기억하는 그 흠집이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윤재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이걸 가지고 있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 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걸이가 2개가 아니라 하나였다는 걸요. 수진이 7년 전 놓고 간 목걸이를 다시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애초에 그 목걸이를 놓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져갔거나 아니면 도연이 기억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재가 지갑을 더 뒤졌어요. 제일 안쪽 칸에 작은 사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접혀있던 사진을 펼쳤어요. 사진 속엔 3명이 있었습니다. 젊은 수진, 도현, 그리고 갓난아기 윤재였어요. 7년 전 세 식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손때로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오른쪽 아래 모서리는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자주 꺼내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윤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눈물이 떨어져 번졌어요. 도연이 윤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윤재가 사진을 놓고 재빨리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하지만 수진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의식이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윤재가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손바닥 전체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어요. 엄지와 검지 사이엔 붉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친 상처 같았어요. 윤재가 수진의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윤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야. 윤재야. 수진은 반응이 없었어요. 다만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어요.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왔어요. 도연은 병실 옆 의자에서 밤을 샜습니다. 윤재는 도연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링거를 확인하고 차트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곧 의식이 돌아오실 겁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도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침대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도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눈이 완전히 떴어요.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렸어요. 창문이 보였습니다. 다시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어요. 도연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수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7년 만에 재회였어요. 수진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마스크가 잘 벗겨지지 않았어요. 도연이 다가가 마스크를 벗겨줬습니다. 수진이 작게 기침을 했어요.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물컵을 들어 수진의 입에 대줬어요. 수진이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목을 축이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병원이에요. 수진이 도연을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놀람, 당황,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지만 수진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링거 줄이 팔을 잡아당겼어요. 수진이 링거를 빼려 했습니다. 가야 해.
도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어디를 가시려고요? 수진이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줘요. 수진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어요. 그 순간 윤재가 깼습니다. 엄마. 윤재의 목소리에 수진이 멈췄어요. 천천히 윤재를 봤습니다. 8살 소년이 자기를 보고 있었어요. 깔끔한 옷을 입은 소년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윤재. 윤재가 침대 옆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맞지? 수진이 윤재를 봤어요. 1살이었던 아기가 이렇게 컸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윤재야. 엄마가. 미안해. 윤재가 수진을 껴안았어요. 엄마.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윤재를 안았습니다. 7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어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재도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왜 안 왔어?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수진과 윤재가 떨어졌어요. 수진이 윤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많이 컸구나. 우리 윤재.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됐어? 수진이 웃으려 했지만 울음이 나왔어요. 엄마가 너무 못나서. 윤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2명이 들어왔어요. 의사가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퇴원할게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퇴원이 불가능합니다. 영양실조가 심각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다 처리할게요. 수진이 도연을 봤어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냥 치료받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병실에 다시 3사람만 남았습니다. 수진이 링거줄을 빼려 했어요. 도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수진이 도연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한테 신세 질 수 없어요. 7년 전에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도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떠난 거잖아요. 수진이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았으면 윤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신 가족들한테 빌부터 살면서 구박받고 살았겠죠.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있었어야죠. 왜 혼자 떠났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너무 짐이 됐으니까요. 당신은 나 때문에 재벌 후계자 자리 잃었잖아요. 윤재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내가 없으면 당신들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 윤재를 봤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윤재 잘 컸고 당신도 회장 됐고 내가 한 선택이 맞았어요. 도연이 주먹을 쥐었어요. 당신은 그동안 뭐하고 산 거예요?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시 물었어요. 이 7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수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일하고, 자고, 또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으려고 했어요. 7년 동안 계속.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진이 도연을 봤어요. 찾지 않아도 됐는데 난 그냥 사라진 사람이에요. 윤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수진과 도연이 윤재를 봤어요. 윤재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야. 나 매일 엄마 생각했어. 사진 보면서 엄마 언제 올까 기다렸어. 엄마가 없으면 난 윤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윤재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윤재야. 정말 미안해. 셋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은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수진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수진은 윤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어요. 7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도연도 회사 일정을 조정해 병원에 자주 왔어요. 수진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냈어요. 수진은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렸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진 받으셔야 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정리하는데 수진이 망설였어요.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난 윤재 엄마잖아요. 당연히 함께 살아야죠.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집 가자. 응? 수진이 윤재를 봤습니다. 윤재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도연의 집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40층짜리 고급 아파트 최상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40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현관이 나타났어요. 수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윤재가 수진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들어가. 수진이 떨리는 걸음으로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도연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수진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너무 낯선 공간이었어요. 7년 전 살던 반지하 원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윤재가 수진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내 방 보여줄게. 윤재가 수진을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윤재의 방은 넓었어요. 책상, 침대,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윤재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윤재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액자를 꺼냈어요.
작은 액자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윤재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7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봤어요. 자기 전에 수진이 윤재를 안았어요. 우리 윤재, 정말 미안해. 저녁이 됐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가사도우미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윤재가 수진 옆에 앉아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엄마 많이 먹어. 수진이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도연이 수진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병원 정기 검진 다니셔야 해요. 제가 차 배정해 드릴게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편하게 계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재는 숙제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수진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도연이 수진에게 물었어요. 7년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았어요? 수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엔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수진이 도연을 봤어요. 연락하면 당신이 날 찾으러 올 것 같아서요. 그럼 윤재가 다시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윤재도 계속 엄마 찾았어요. 밤마다 울면서 엄마 어디 갔냐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도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윤재도 당신도 다 제 잘못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불운했던 거예요. 도연이 수진을 봤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요. 우리 셋이서.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조금씩 새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몸무게도 늘었어요. 윤재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수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수진과 함께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7년 동안 못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재가 잠든 후였어요. 수진과 도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당신 거예요. 수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7년 전 수진이 놓고 간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도연을 봤어요. 이게 왜? 당신이 놓고 간 거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수진이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펜던트 뒷면을 봤어요. 윤재에게라는 글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도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셋이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얼굴엔 미소가 돌아왔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윤재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가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윤재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도연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연이 상자를 수진에게 건넸어요. 열어보세요. 수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도연을 봤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7년 전에 제대로 못 지켜드린 거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당신을 제대로 지킬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도연이 반지를 수진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봄날 오후 거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윤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윤재가 숟가락을 들고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 수진이 웃으며 윤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도연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윤재가 수진과 도연 사이에 앉았습니다. TV에서 만화 영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윤재가 재미있어 하며 웃었습니다. 수진이 윤재를 안았어요. 도연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분홍빛이었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저녁 햇살이 가득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지만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